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소설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다섯 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다섯 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 씨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주자를 따라 나선 프론 씨.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배는 프론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스레튼드 블로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오후, 페퍼 부인과 폴리가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프론 씨는 과수원이라고 불리는 앙상한 사관나무 아래에 앉아 헝겊 인형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는 칭얼거리며 잠들지 않았고 프론 씨는 마침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달콤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푸른 씨는 헝겊 인형을 앞치마에 꼭 안은 채 멍하니 서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했다. 오, 푸른 씨. 폴리가 뒷문에서 소리쳤다.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구나. 빨리 와. 정말 아름다워. 뭐가? 작은 아이는 잔뜩 신이 나서 풀밭을 가로질러 깡충깡충 뛰어왔다. 그러다 그만. 뭉툭한 코를 가진 불쌍한 아기를 풀밭에 내버려 둔 채였다. 세상에, 원숭이다. 폴리가 소리쳤다. 빨리 와. 내가 본 것 중 가장 귀여운 원숭이야. 원숭이가 뭐예요? 프론 씨가 폴리를 따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문으로 달려가며 물었다. 어머, 원숭이는 정말 원숭이야. 폴리가 설명했다. 그보다 더 멋진 건 모르겠어. 여기 있잖아. 정말 멋지지 않아. 폴리는 푸른 씨를 안아 올려 잘 볼 수 있는 큰 기둥 위로 올려놓았다. 아, 아야. 세상에. 작은 푸른 씨가 소리쳤다. 폴리,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오르간을 든 남자가 길 한가운데 서서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다. 긴 밧줄 끝에는 밝은 빨간색 코트를 입고 멋진 책넓은 모자를 쓴 활기찬 작은 원숭이가 서 있었다. 그 작은 원숭이는 모자를 벗고 울타리 위로 한번 크게 뛰어올라 프론 씨에게 멋진 인사를 건넸다. 이상하게도 프론 씨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작고 통통한 손을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아기 원숭이야. 이리 와, 불쌍한 아기 원숭이야. 조코는 주름진 작은 얼굴을 찌푸리며 주인을 두려운 눈빛으로 흘끗 보더니 먹을 것을 달라고 졸라댔다. 주인은 줄을 당겨 흥겨운 곡조를 연주했고 순식간에 원숭이는 활기 넘치는 속도로 빙글빙글 돌며 기묘한 장난을 쳐서 작은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돈은 못 주겠어요. 페퍼 부인은 눈을 닦으며 말했다. 마침내 남자가 끈을 잡아당기며 조코에게 뛰어오르라고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만 먹을 건 드릴게요. 그리고 원숭이도 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고생한 보답으로 먹을 게 있을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갈색 빵과 차가운 감자 2개만 가져다 주자 그 남자는 매우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니? 지금이 제일 좋아요. 페퍼 부인이 대답했다. 그 남자는 길에 빵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조코는 고맙게도 자기 몫을 냠냠 먹었다. 폴리와 프론시가 그에게 빵 조각을 정신없이 먹였다. 그러고 나서 조코는 돌아서서 주인이 먼지 쌓인 길에 남겨둔 빵까지 싹 먹어 치웠다. 그들은 곧 자리를 옮겼다. 길을 조금 더 내려가자 남자는 또 다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기에게 즐겁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던 프론 씨는 멈춰서서 그 노래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과수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2시간쯤 지나서였다. 폴리가 즐겁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프론 씨를 불러야겠어요. 지금쯤이면 엄청 피곤하고 배고플 거예요. 폴리는 길을 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프론 씨, 간다, 간다 어디 있니? 그녀는 나무 아래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헝겊 인형 아기는 방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처량하게 누워 있었다. 하지만 과수원은 텅 비어 있었다. 푸른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배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달려와 소리쳤다. 더 이상 여기 둘러봐 봐야 소용없어요. 누군가 힝엄 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폴리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소리쳤다. 하지만 벤, 그 남자가 우리가 그쪽으로 갔다고 예상하고는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잖아. 페퍼 부인이 말했다. 우리는 모든 길을 다 가야 합니다. 벤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 사람은 박스빌로 가는 길을 택하고 나는 힝엄길에서 브라운 집사의 마차를 타고 갈게요. 다른 사람은 토드 홀로우로 가야 합니다. 난 용마차에 탈 거야. 조엘이 소리쳤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온몸이 흔들렸다. 내가 푸른씨를 찾을 거야. 내가 알아. 내가 찾을 거야. 그래, 조. 어서 서둘러서 모퉁이를 돌아. 곧 마을 사람들은 어린 푸른씨가 오르간을 든 남자와 끔찍한 원숭이를 따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시간 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뜨겁고 먼지 가득한 길로 나가 수색에 나섰다. 무슨 일인가? 역마차에 올라탄 성격이 급한 노신사가 조엘에게 물었다. 조엘은 너무 불안해서 온몸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노신사의 얼굴을 쿡쿡 찔러댔다. 결국 노신사는 모자로 눈을 가려야 했다. 내 여동생이 원숭이를 따라갔어요. 조엘이 말했다. 그는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더니 소리쳤다. 그때 멀리서 펄럭이는 분홍색 무언가가 보였다. 분명 푸른씨의 앞치마였다. 멈춰, 멈춰, 저기 있어요. 조엘이 고함치자 당황한 운전사가 급하게 차를 세웠고 노신사는 맞은편 좌석으로 휙 날아갔다. 어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빨랫줄에 걸린 작은 분홍색 천 조각일 뿐이었다. 실망한 조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마차는 다시 덜컹거리며 달렸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힝엄길로 향하던 벤에게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푸른씨를 찾기 전에는 안 돌아갈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빈손으로 엄마를 보러 갈 수는 없어.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하지만 10마일은 거의 다 지나갔고 마지막 희망마저도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는 길가의 덤불과 숨어있는 곳들을 모두 살폈지만 푸른씨는 없었다. 브라운 집사의 말이 굼뜨기 시작했다. 어서요. 벤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오 신이시여. 저를 그 애를 찾게 해주세요. 뜨거운 햇살이 벤의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모자도 없이 내달리는 그에게 무슨 상관이랴. 그는 오직 푸른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갑자기 말이 멈춰섰다. 벤이 억지로라도 말을 달리게 하려고 고삐를 2배로 잡아당겼다. 그때였다. 와! 하고 소년이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말이 화들짝 놀라 앞발을 들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눈 깜짝할 새에 마차 바퀴를 넘어 길과 높은 언덕 위 작은 덤불로 폴짝 뛰어올랐다. 땅바닥에는 작은 꾸러미가 하나 모여 있었고 그 옆에는 크고 검은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뱀보다 조금 더 큰 정직해 보이는 회색 눈을 가진 소년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짐꾸러미는 바로 푸른씨였다. 그녀를 깨우지 마세요. 애타는 표정으로 언덕 위로 뛰어 올라오는 벤을 향해 그 소년이 경고하듯 말했다. 아이가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내 여동생이야. 벤이 소리쳤다. 우리 푸른씨. 알아요. 소년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라면 지금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다 말해줄게요. 그리고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벤의 손을 잡았다. 애타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따스한 만남으로 끝을 맺었네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